네, 안녕하십니까. 강철산 필답형 요점 정리풀이 요즘은 이제 시험을 이제 필답형이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기출 문제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신중하게 굉장히 정리를 했어요. 그냥 뭐 대충 풀어서 뭐 인터넷에 올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점수를 확실하게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답을 적어서 올렸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공부를 꼭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어제는 67회 거를 좀 했었습니다. 67회를 정리해서 이렇게 필답형 정리를 해서 해드렸는데 그 67회가 이때 한번 사고가 터졌어요. 이때 최종 합격률이 1.68%가 나왔어요. 뭐 이렇게 나온 경우는 뭐 역대 최하위권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원인을 파악을 해보니까 작업형에서는요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이렇게 합격률이 되지는 않습니다. 작업형에서는 이건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업형은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고 해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험장에 감독관들 몰래 합격을 시켜요. 예? 그냥 봐주고 합격시키고 막 그래 작업형은. 그래서 아무리 뭐 한다고 그래도 뭐 작업형 문제 뭐 피해시 어렵게 나오고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도 몰래 합격시키기 때문에 얘는 5%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인이 이렇게 1.68%로 했던 원인은 어디 있었냐? 필답형이 있었습니다. 필답형. 시험이 그랬었습니다. 이 필답형 시험 때문에 합격률이 젖었는데 보통 뭐 사람들이 뭐 10점에서 뭐 20점을 못 맞았어요. 한 18점 정도. 그죠? 점 정도. 이렇게 맞다 보니까 작업형을 막 점수를 막 주는 거야. 막 45점, 막 48점, 막 50점 만점 준 사람들 50점 만점은 좀 그렇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50점 만점이 어디 있어? 48점도 문제가 있는 건데. 예? 근데 이렇게 막 점수를 후하게 막 줘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합격시키려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게 나온 원인은 이 필답형 시험에 있었어요. 이 작업형 시험은 진짜 내가 봐도 너무 좀 문제가 많아요. 감독관들의 이 주관적인 이 판단이 작용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굴 봐주고 합격시키고 이게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합격률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작업력이라서는. 작업형은 아무리 낮아도 5% 밑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막 10% 이상 만들려고. 그러니까 감독관들이 몰래 합격시키는 인원이 5% 이상은 된다 이 얘기야. 최소입니다. 요즘은. 옛날에는요. 그 합격자의 한 60%가 전부 다 이 감독관이 몰래 합격시키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줄어든 거예요. 5%면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5%까지 이렇게 합격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한 18%, 뭐 20% 나온다고 그러면은 뭐 거의 10%가 이 몰래 합격시키는 이 감독관들이 그런 짓을 했었지. 지금도 이 그렇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작업형 시험은 감독관의 자신들의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 굉장히 좌우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수험자하고 뭐 5시간을 갖다가 밀착을 시켜놔. 붙여놓고 하니까 거기서 부정이 벌어지는 거야. 좀 봐주고 뭐 틀렸다면 손짓 해주고 그 다음에 검사할 때 이제 넘어가 버리고 그런 짓을 한다고. 왜냐면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거든. 좀 봐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통과시켜 버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게 이 작업형 시험.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독관하고 밀착을 시키면 안 된다. 완전히 그 검사하는 사람, 채점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냥 얼굴도 보지 못하게 딱 해버리고 검사하고 그냥 집에 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좀 너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형 시험은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밀착을 시키면 안 돼. 검사하는 사람하고 검사위원하고
밀착시키지 말고 시험 다 끝날 때쯤 와가지고 검사하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하면 끝인 거야. 그리고 이 작업물이 누구 건지를 몰라야 돼.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이 작업형이 이 시험이 개선이 돼요. 지금 이게 문제야. 근데 하여튼 일단은 작업형에서는 막 후한 점수를 줘가지고 막 전부 다 합격시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필답형 시험을 이렇게 맞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야. 15점도 못 맞았어. 그러니 생각을 해봐. 여기다가 이제 45점, 45점을 줘도 뭐 12점 그러면은 떨어지잖아. 봐봐. 그래가지고 합격률이 1.68%를 만들었던 시험이 이 67회 시험인데 이 67회에 이런 합격률에 이런 원인을 제공했던 게 뭐라고요? 필답형 시험이죠. 필답형. 그러면 이 필답형 시험이 어떻게 나왔길래 67회가 1.68%로 합격률이 이렇게 저조했느냐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을 좀 보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지. 그래서 뭐 어제 67회 거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해서 해드렸는데 지금 이런 41번이라고 했는데 1번이에요. 뭐 1번 문제가 뭐 지락사고 시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방법을 세 가지 쓰시오. 그러면 이거는 전기기사 쪽에 뭡니까? 기출문제예요. 전기기사 산업기사의 기출문제죠. 기출문제인데 뭐 전기기장이 이게 처음 나왔는데 이거를 뭐 몇 명이 쓰겠습니까? 이거 쓴 사람들이 별로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점수가 저기 맞추기가 힘들죠. 뭐 쓴다고 그러면 영상별로 이게 ZCC 방식 뭐 이런 거 밖에는 뭐 못 쓰지 뭐. 그 기사 쪽에 공부를 안 했다고 그러면. 근데 기사 공부했으면 이거 썼겠지. 근데 써도 이 문제 기사 쪽에서도 이게 자주 나오지도 않아요. 그 필답형에 자주 나오지도 않는 거라서 이거 완벽하게 뭐 세 가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여러분들 이거 뭐 공부를 많이 하니까 기출문제라고 많이 나오니까 썼지. 이거를 뭐 딱 쓰는 사람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점수를 안 받죠. 그리고 또 42번 같은 경우에는 2번입니다. 요거는 그 SPD의 뭡니까? 그 리드선, 그러니까 연결 도체의 길이입니다. 요게 A 플러스 B, 이 길이가 얼마냐 그랬는데 이 문제는 사실상 제가 보기엔 출제 오류 문제였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 SPD의 이 리드선, 이 연결 도체의 길이가 무조건 뭐 0.5 메타 이내 그리고 50cm 이내로 한다 뭐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이게 조건이 있어요. 이 리드선의 그 길이는 이 SPD 전압 보호 레벨에 따라서 그리고 이 설비와 이 SPD 전압 보호 레벨에 따라서 이 길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문에 단 SPD의 전압 보호 레벨은 230대 400볼트로 볼트 설비로서 임펄스 내 전압은 2.5 kV 이하이다. 뭐 아니면 전압 보호 레벨이 2.5 kV 이하이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임펄스 이게 조금 그래. 내가 보는데 아무튼 그래서 2.5 kV 이하면은 요 설비고 2.5 kV 이하면은 SPD의 연결 도체의 길이는 0.5 메타 이내 되니까 여기 보시면 최대 길이는 0.5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 길이가 0.5m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언제냐? 이럴 때는 초과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1m, 1.5m, 2m까지 이 A 플러스 B의 길이가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써놨어야 했는데 이걸 안 써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출제 오류 문제였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A 플러스 B의 길이가 무조건 뭐 0.5m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어. 근데 이게 신문제로 이게 딱 나오다 보니까 이걸 뭐 누가 맞췄겠어. 몇 명이. 그 안전공사의 그 지침에 보면은 한국전기 안전공사의 그 지침, 그 검사 업무 처리 지침에 보면 이게 있어요. 보니까. 우리 뭐 한국전기 설비 규정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데 이렇게 나오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뭐, 솔직히 말해서 안 해본 사람들은, 검사 업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답을 쓰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이 문제 자체도
출제 오류 문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안 써 있으니까. 이게 써 있어야지만이 이게 0.5 메타 이하이다 라는 답이 나오는 것이지, 이 SPD 연결 도체 이 A 플러스 B의 길이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지? 0.5 메타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없었어. 내가 이 문구가 없었어. 그래서 출제 오류가 해당이 된다고. 이거 다 점수를 줬어야 된다고. 이거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따지고 들어가가지고 이 점수를 다 줬었던 게 맞아.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하나당 뭐 3점, 4점씩은 되니까 그래 점수를 좀 더 맞게 해가서 여러분들 합격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로서도 뭐 그때 뭐 이게 0.5다 그것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0.5라고 답을 했지 뭐 이것까지는 자세히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출제 오류 문제가 맞아요. 그래서 이건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만약 나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그래서 이게 나오지. 이거까지 해서, 그래서 여기 이걸 잘 보시고요. 또는 뭐 SPD 접지선의 단면적이 1등급 SPD는 뭐 16스퀘어 이상이다. 이런 거. 또는 뭐 기타 SPD는 4스퀘어 이상이다. 이런 것들이 요 표를 보고서 나와야겠죠. 그냥 그림만 달랑 주고서 이런 내용이 안 써 있으면은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때 당시에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었고, 관리를 이걸 하지 않으면, 검사 업무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지. 이거 어떻게 알겠어? 그렇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거를 답을 못 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단 조건이 주어져야 돼.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 표를 보고서 몇 메타 이내다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뭐 0.5 메타 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50cm. 자, 그 다음에 문제 43번에 이게 3번 그 논리 회로도를 보고서 논리식을 간소화하고 유접점 회로로, 시퀀스 회로도로 이제 변경을 하는 것인데, 요 문제는 뭐 웬만하면 다 맞췄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쉬운 거니까. 근데 뭐 이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44번에 이 문제는 뭡니까? 이 차단기 용량 구하는 거죠. 이 12원의 차단기 용량을 구한다 그러면은 이 밑에 거는 더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위에 것만 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이 CB2를 계산한다 그러면 여기 위에는 거 다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피던스를 고려해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기사산업기사 쪽 공부를 좀 했다, 또는 이런 문제를 좀 많이 했다 그러면 쉽게 이거는 구할 수 있는 문제였었어요. 이거는 넘어가고요. 요거 정도는 맞출 수 있었을 거야, 공부한 사람들은. 그리고 또 45번 요거는 인버터에 관한 건데, UPS를 말하는 건데, UPS의 종류에서 물어봤는데, 이거 라인 인터랙티브 방식이죠. 요게 좀, 저 같은 세대는 좀 이 라인 인터랙티브 방식이라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 좀 생소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오래된 사람들은. 무전적 전원 공급 장치 해가지고 과거에 뭐 CVCF 장치에다가 뭐 AVI 기능, 뭐 축전지 뭐 포함돼서 이렇게 해서 배우고 그걸 해서 사용했지, 이거를 뭐 온라인, 오프라인, 라인 인터랙트 방식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진 않았다고. 근데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 UPS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는 온라인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 두 가지는 아니고, 이 오프라인 방식 중에서 라인 인터랙트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랙티브 방식이라는 게 오프라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자동 전압 조정, 다시 말해 AVR 기능이 포함이 된 거죠. 우리는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거를. 그리고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방식이 용량이 더 부하 쪽에 용량을 많이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동 전압 조정까지 있다 그러면은 라인 인터랙티브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요 답을 쓰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했고, 또 자 46번에 보면 이 문제는 건축물의 필해 설비 설치 기준인데, 이게 전기 쪽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한국전기 설비 규정에 있는 게 아니고,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필해 설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에 관한 관계 법령 규정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건축법 쪽에
이런 시험 규정을 갖다 이런 그 건축 규정 같은 것들을 갖다 보고서도 그쪽에서도 출제를 내고 있다. 왜냐하면 필요 설비가 전기 쪽 거니까 그거랑 관계해 가지고 건축법 쪽에 설비 기준 규칙이죠. 그거를 적용해서 해보는 건데 이게 답을 그렇게 쓴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문제를 좀 변형했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원래는 이거 없었죠. 이거 없고 이게 아니고 접지 극입니다. 그 오타 났네. 그래가지고 요게 하나가 있었는데 요게 그래서 이거 하고 측면 이것도 하나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없었고 이것도 없었던 것 같아. 이게 60m입니다. 이게 60m 이거 나왔던가?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아무튼 그래서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나와가지고 답을 몇 개 쓰기는 좀 그랬고 답을 쓸만한 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같은 거 이거 0.25 그죠? 이런 건 알겠는데 철골 그죠? 우리 전기 같은 거 이런 거 또는 뭐 이런 거 좀 전기를 좀 한 사람은 요거 2.5cm 이상 돌출시켜서 해야 된다. 아니야 2.5가 아니고 25cm 이상 미안합니다. 2.5가 아니지. 어떻게 건축물에서 2.5cm 이상 돌출시켜 보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25cm 이상 돌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거 이런 거 정도 글쎄 요거 20m 정도 그죠? 이런 거 정도 쓸라나 모르겠네. 근데 이게 참 쓰기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신문제가 이게 나왔지. 신문제. 전지로서는 참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답답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7번에 전력 퓨즈. 파워 퓨즈에 관한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면 뭐 전력 퓨즈 그러면 사용 목적 정도는 뭐 우리가 사용 목적하고 소호 방식에 따라 종류 이건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류형 퓨즈와 비한류형 퓨즈로 나뉘고 그런데 이걸 좀 잘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하면은 이 한류형 퓨즈는 빠른 시간 내에 그 단락 전류를 차단하기 때문에 과전압이 생깁니다. 그 과전압이 생기니까 이 과전압이 팍 올라갔다가 떨어져야지만이 뭡니까? 떨어져야지만이 뭡니까? 차단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전압이 올라갔다가 0점이 되는 점에서 작동하는 퓨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류형 퓨즈라고 하고요. 그 다음 비한류형 퓨즈는 좀 작동 시간이 느리다 보니까 과전압은 생기지 않는데 이 전류가 흘러버려요. 단락 전류가 일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류가 흘렀다가 이게 딱 차단되면 0이 되잖아. 그래서 전류가 0점에서 작동하는 퓨즈 형식이라고 하는 게 비한류형 퓨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쓰기가 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야 이게 헷갈리잖아요. 요건지 이게 한류형인지 비한류형인지 막 헷갈린다고. 이거 보긴 봤어. 아 전압이 0점에 차단하는 게 뭐지? 한류형인가 비한류형인가 막 헷갈렸다고. 그죠? 좀 아는 사람들도 그랬다고. 근데 요거는 좀 참 이거 쓰기가 좀 그랬었어. 요게 좀 신문제로 여기서 전기 기능량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를 좀 읽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이해가 착 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읽어보고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음 저압 선로에 관한 각 그 관원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그랬는데요. 이 복원이 좀 잘못됐었어요. 과거에. 저희 강철산 필답형 자료에도 보면은 요게 아마 요거 두 개인가? 요게 복원이 잘못돼가지고 정유기하고 회전기 있잖아요. 회전기에서 거기서 이 2000분의 1이 있거든요. 2000분의 1 내선 규정에 정유기 및 회전 변류기인가? 변류기 쪽에 요게 있어요. 이 규정이. 요게 규정이 있는데 그걸 보고서 문구를 썼는데 그게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강철산에도 복원할 때 좀 잘못했어. 처음에. 근데 그걸 막 퍼뜨려 가지고 막 인터넷에 막 유튜브니 뭐니 전부 다 그렇게 다 썼구만 보니까. 근데 그게 정유기야 회전 변류기야. 그리고 내선 규정에 있는 내용인데 그게 아니고 이 문구가 맞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있습니다. 예?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있는 내용이에요. 기준 22조인가 몇 조인가 있어. 그 내용이야 이게 있어요. 딱 있고 이거는 이 내용은 전지 설비 기술 기준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한국 전지 설비 규정에도 없어요. 이 내용은. 그럼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이 규정에 하위로 해가지고 내선 규정이 있습니다. 내선 규정.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폐지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거를 다 없애는 건 아니야. 과거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실어봤는데 요게 어디 있냐면은 이제 전지 설비 기술 기준에 있어요. 그게 몇 조인가? 22조인가 몇 조인가 있어. 거기는 내용이 문구가 이렇게 딱 돼 있고 요게 20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기 설비 기술 기준과 한국 전기 설비 기준에 있는 게 아니고 설비 기술 기준에 있는 게 아니고 내선 규정에 요거 밑에 또 따로 요게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는 지금 있잖아요. 기사 쪽에서 공사기사 쪽이나 산업기사 쪽 이쪽에서 요게 두 개가 아직도 이게 나와요.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는 없는데 전기 기술 기준의 뭐 판단 기준이나 전기 기술 기준, 전지 설비 기술 기준이라든가 이거 폐지됐고 내선 규정도 폐지됐는데 이게 나올까 말까 그러는데 참 뭘까 그러는데 그런 의구심이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글쎄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그거를 제외를 했는지 빼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는 과거에 참 많이 했던 건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넣었지만 원래는 한국전기 설비 규정에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1번, 2번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크죠. 그렇지만 여기 있는 거는 해야 됩니다. 과거에 380V 그러면은 뭐 0.3 메가오hm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했었었는데 이게 아니야. 요즘 다 바뀌어가지고 뭐 1 메가오hm 이상이면 됩니다. 네. 표가 바뀌었어요. 바뀐 걸로 이걸 적어야 돼 이거. 근데 그때 당시 답과 지금의 답은 이게 틀려요. 예? 그래. 요거는 바뀌어가지고, 요거 1mA. 그죠? 그래서, 여기 표를 보고서, 이걸 넣어야 돼, 이거. 자, 이 표는요, 제가 기억하는데, 찾아보니까, 한국전기 설비 규정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그럼 어디 있냐? 전지 설비 기술 기준에 있습니다. 요 표가 시험에 나왔었죠? 요거하고 요게 나왔었는데, 이 내용은,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있어요. 기술 기준에 있고 한국 전기 설비 규정, 한국 설비 규정 KC는 이거 없어요.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폐지가 됐으니까 내선 규정하고 이게 폐지가 됐으니까 이걸 안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적용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거를 안 된다는 거, 그건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요거는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이 있어요.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강사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봐야 돼요. 어느 규정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뭐인 걸 이거를 적용해야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이걸 내면 안 된다. 이걸 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이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중요한 건데 한국전지 설비 규정 KC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뺀다. 얘를 폐지됐다고 해서 뺀다. 그거는 아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아직도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이거 바뀐 규정이거든. 바뀐 규정에 여기서 적용했지만 케이스 규정에는 없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국전기설비 규정도 이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구별 지어야 됩니다. 구별 져서 이게 폐지가 됐어도 내선 규정이나 전기 설비 기술 규정이 폐지가 됐다고 해도 이거 적용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것은 전기 기술인들이나 이걸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한 사람들, 좀 경력이 깊은 사람들이 많이 하겠죠. 해야 되겠죠.
자, 문제 그 9번을 보겠습니다. 49번 보면은 누전 차단기 감도별 종류 이 문제를 왜 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 신문제로 나왔는데 요 문제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이 문제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출제자가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라고 하는데 왜냐면은요. 우리나라는 뭐야 이게 그 고감도형이나 중감도형 중에서 고속형 있지 않습니까? 요것만 생산을 해요. 내가 알기로는 뭐 시연형이나 반환시형 이런 거, 시연형 같은 거 이런 건 생산을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가지고 이런 건 안 한다고 이런 거. 이거 다 안 해. 이거 안 해버려. 그래서 고감도형이나 중감도형에서 고속형, 요걸 선택해서 그 생산을 지금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감도형 누전 차단기의 종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그래서 고속형, 시연형, 반환시형을 쓴다.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이걸 쓰라고 했어. 그러면은 야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봐도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그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하면은 그 보면은 이 전격 감도 전류나 이 동작 시간에 대해서 이거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전격 감도 전류가 뭐 여기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요거 15mA하고 30mA를 많이 씁니다. 그죠? 예, 요거 쓰고 있고 감도 전류는 0.1초 내에 차단하고 인체 감전 보호용 요거 0.03초 이내. 그지? 예? 인체 감전 보호용 0.03초 이내. 이런 것들은 이런 건 나올 만해요. 이런 것들은 나올 만해요. 그래서 요거는 요 문제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요거를 다 쓰라? 고감도형밖에 안 사용, 고속형밖에 안 사용하는데 왜 그 고속형, 시연형, 반환시형을 다 쓰라고 했는지 그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내선 규정에 있는 내용인데 내선 규정이 있다고 해도 뭡니까? 시중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팔고 전기안전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어요. 돼 있다 보니까 뭐 내선 규정이 폐지됐다고 해서 이게 안 나온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다른 규정에 있으니까 전기안전관리법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요건 좀 그래. 내가 봐도 이게 좀 그렇지. 그래서 왜 이렇게 냈을까? 그래서 요런 거 정도는 물어볼 수는 있다. 그죠? 5, 10, 15, 30 정도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리고 고속형의 동작 시간 정도 인체 감전 보호용은 몇 초 이내에 차단해야 되나 그런 거 0.03초 이런 것들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했어 문제가. 그리고 이런 문제를 맞출 리가 있어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마지막 문제 이게 다음 분기회로에서 시선하는 옥내 간선의 굵기를 쓰시오 그랬는데 이게 규정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요. 뭐 16A 분기회로는 이제 바뀌었고 그렇지만 이게 좀 중요한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도 차단기를 뭐 15, 20, 30, 뭐 50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지금 시중에 그 배선용 차단기나 누전 차단기 있잖아요. 다 보세요. 15, 20, 30, 50 이렇게 암페어라고 해서 암페어 프레임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팔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걸 그 적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50번 10번 문제를 이렇게 딱 보면서 이 문제를 나왔다는 걸 딱 보니까 이거는 전기 실무진이 출제된 거야. 출제. 왜냐면은 이 전기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차단기가 딱 설치돼 있어. 배선용 차단기 20A가 딱 돼 있어. 그럼 간선을 그렇게 뭐 2.5 스퀘어다. 딱 이렇게 하잖아. 딱 보잖아. 이렇게 보면 위에 그 차단기 1차 측에 몇 스퀘어인지 딱딱 본다고.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이게 좀 문제 잘못됐다. 이게 제가
이거 조금 이거 잘못됐네. 여기에 이 습기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랬네. 근데 이게 지금 내선 규정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말고 여기 또 있는데 이거 이상한 거를 갖다 일어나 버렸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 습기화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 내선 규정이 폐지가 돼 가지고 이게 잘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뭐 다른데 한국정규설비 규정이라든가 그런 데는 뭐 아예 없으니까 이런 규정이 없고요. 요게 중요하게 중요해 진짜. 이게 중요해. 그래서 딱 보면 50A 예를 들어서 분기회로에 차단기가 설치됐다면 1차 측은 뭐예요? 16스키가 돼 있어요. 딱 보면. 그리고 30A 차단기라 그러면은 1차 측에는 6스키야. 간선이 이렇게 오지. 그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게 보니까 실무진이 낸 거야. 실무진이 냈는데 이게 문제가 그 실무하고는 좀 이렇게 동떨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출제내는 게 조금 문제점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는 좀 다시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들을 보면은 이 50번 문제 이걸 누가 풀겠어요? 50번 X 그 다음에 얘도 49번에 이게 누전 차단기 감도별 종류 뭐 해가지고 물음한 거 있잖아. 이것도 틀렸을 거고. 요거는 공부해서 지금 뭡니까? 요거는 뭐 맞출 수 있는 게 조금 있었겠네요. 몇 점 맞을 수가 있겠네. 그리고 여기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대부분 뭐 다 틀릴 거고. 뭐 한두 개 정도 맞을 거고 나머지는 뭐 틀릴 거고. 요거는 못 쓸 확률이 크고요. 그죠? 지금은 배웠으니까 하지만. 요거는 해서 답을 공부한 사람은 쓰겠지만, 이거 뭐, 전기냐 맨날 벤치 잡고 작업한 사람이 뭐 이거 잘 하겠습니까? 이거 답, 계산기도 잘못 두드렸는데 보니까. 그래서 계산기도 잘못 두드리고 그러면은 뭐 이거 맞춘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또 맞춰야 되는데, 무조건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데, 이것도 간소화를 못 하는데, 생각을 해봐. 그리고 얘는 맞출 리가 있겠어요? 점이 나왔는데 그것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러니 점수가 막 12점 15점도 안 되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67회 때 최종 합격률이 1.68%를 찍었던 이유가 바로 이 필답형 시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67회 필답형 시험이. 그러면은 이 원인을 잘 보니까 어땠습니까? 67회가 얘가 합격률이 1.68%를 찍은 원인이 뭐냐면 필답형인데, 필답형 시험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신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이 뭐 거의 반 이상 50% 정도 엄청 많았어요. 뭐 한 40에서 50% 이렇게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 신문제 출제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신문제의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기출문제나 기사산업기사 문제가 좀 적었다라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됐고, 이게 첫째 원인입니다. 신문제 비중이 너무 많았고, 또 이론과 실무가 조화를 이뤄야 돼.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그 맨 마지막에 문제를 보면은 너무 실무 쪽에 치우친 문제가 나왔어요. 치우친 문제가 나왔고, 또는 어떤 문제는 반대로 실무와는 동떨어진 문제도 나왔어요. 동떨어진 문제도 나왔어요. 뭐냐면은 그 누전 차단기 감도별 종류 해가지고 뭐 했잖아. 그지? 그런 누전 차단기 같은 거, ELB 같은 문제 그런 것 그렇고, 요거는 너무 치우친 거는 분기회로, 그죠? 분기회로 문제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했어요. 첫 번째 원인은 신문제 출제 비중이 너무 높았어요. 너무 높아서
뭐 40%를 넘는 것 같은데 뭐 5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합격률이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최종 합격률입니다. 이건 최종 합격률. 그래서 이 작업형 시험은 절대로 이렇게 1.68%를 만들지는 않아요. 감독관들이 몰래 합격을 시켜서 아무리 뭐 어려운 문제를 내도 5%는 합격을 무조건 시켜. 그 사람 합격자도 아닌데 5%는 무조건 만든다고. 작업형은 그래. 근데 왜냐면은 이제 감독관이 들어가가지고 수험자하고 대면하고서 그냥 같이 뭐 5시간을 갖다가 쌤세이 하잖아. 손잡고 놀고 그러는데 아니 얼굴 보고서 검사를 해주고서 뭐 틀렸다 뭐 맞았다 그러는데 생각을 해봐.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인데 이거 틀렸다 할 수 있어? 봐줘야지. 아니면은 얘 인상 더러워 그러면은 에이씨 너는 떨어져 X 그러던데 감독관 마음인 거야 이거 완전히. 왜 감독관이 그 검사위원이 거기에 5시간 6시간 있어. 검사위원이 왜 거기서 5시간을 거기서 있냐 이 얘기야. 검사위원은요 시험 다 끝나면은 딱 들어와서 검사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야. 그게 검사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왜 거기 들어가가지고 5시간 동안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이 시험은 이상해 지금. 그렇잖아. 아니 검사위원으로 두 명 들어가잖아. 그럼 이 사람 검사만 하러 딱 그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수험생들하고는 마주치면 절대 안 되는 건데 5시간 동안 같이 붙어 있어. 같이 놀아. 거기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감독관이 뭐 조금 아는 사람이면 여기 틀렸어 하고 손짓 해주고 뭐 답도 알려주고 뭐 그래. 웃긴다니까. 그게 무슨 그 감독관 검사위원이야. 그러면서 검사할 때도 이거 한 명씩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누구는 합격했다고 그냥 집에 보내버리고 누구는 이거 틀렸습니다 이런 막 지적을 막 해준다고. 그러면 합격했다고 해서 보내준 사람은 그 진짜 합격한 사람 아니야. 봐준 거 아니냐. 다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이 시험이 감독관의 주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또 그 5시간 수험자들하고 밀착을 시켜놨으니 검사위원은 절대로 수험자하고 마주치면 안 돼. 얼굴도 모르게 해야 돼. 그리고 이 작업물이 누구 거라는 거를 알 수도 없게 만들어 버려야 돼. 그래야지 공정한 검사가 되는데 지금 그러잖아. 검사위원이 검사를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왜 5시간 동안 거기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지 한마디로. 그죠? 이거 웃긴 시험이지. 그래서 작업형 시험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 PLC가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도 5%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 왜냐면은 감독관이 몰래 합격시킬 거니까. 근데 이 필답형은 방법이 없잖아. 봐봐. 답안 쓴 거 있잖아. 그거 다 걷어가가지고, 산업일까요? 거기서 채점을 해. 혼자서 얼굴도 안 보고.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거지. 그러니까, 채점한 사람이 공정하게 한 거야. 근데, 이 필답형 못 맞았다고 해가지고, 작업형 때는 어떻게 했어, 45점, 48점, 50점 막 주고 그랬다니까, 49점 주고 막 그랬어, 감독관들이. 그게 바로 정기능력 시험이었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한마디로. 67회 시험이 필답형 출제를 잘못 낸 것도 원인이지만, 그걸 가지고 막 감독관들이 점수를 그렇게 줘가지고 해도 애를 썼어도, 합격률은 이렇게 된 거야. 빵꾸 난 거야. 아무튼, 참 희한해요. 보면은, 이런 정기능력이 시험을 이 복합형 시험이라는 걸 보면서 막 춤을 추는 거야. 난리 나는 거지 한마디로.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되는데 필답형 시험을 좀 올바르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시를 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이제 기출 문제 출제 비율을 한 30에서 40%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산업기사. 그러니까 공사기사, 산업기사, 전기기사, 산업기사 이 비중도 30에서 40% 정도 이렇게까지 비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또 신문제 비율이 10%. 그리고 더 나가서 더 좋은 문제라 하면 실무에 관한 거. 전기기능장 실무에 관한 거, 실무에 관한 거, 전기 실무에 관한 거, 이런 것들 해서 이런 것들 한 10% 정도 이렇게 내면은 좋겠네. 네.
그렇지? 이 상식적인 거, 상식적인 거. 뭐 깊이 들어가면 좀 그렇지. 뭐 기술사 시험도 아닌데, 그렇지? 뭐 상식적인 내용에서 전지 실무에 관한 거 뭐 10% 정도 신문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뭐 이거 웬만하면은 이제 뭐 4점짜리다 그러면 2점은 맞게 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신문제라고 그래도 그래도 전지 지식이 있고 전지를 좀 했다 그러면은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기사 산업기사 공부했다고 맞출 수 있어. 기출문제 해서 한 20점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작업평이 작업평 점수 아무리 뭐 많이 줘도 이렇게 합격률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래서 변경이 돼서 지금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떠드는 것이 이렇게 막 떠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시험을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고, 공정한 시험 개선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지금의 그 작업형 시험 봐봐. 골 때린다니까. 아니 뭐 검사위원이 왜 저기 5시간 동안 수험자들하고 밀착해 있냐고, 붙어 있냐고. 응? 그리고 그 검사가 또 확인시켜주고 막 그런다니까. 그러면 안 돼. 검사하는 사람은 다 시험 끝나면 그때 와가지고 잠깐 뭐 한 30분이라든가 1시간 정도 검사하고 집에 가면 되는 거야. 땡이야. 수험자하고 절대 얼굴을 마주치면 안 된다고. 그게 바로 검사에서 채점해주는 그 사람의 역할이지. 생각을 해봐. 필답형 시험을 갖다 답안지 다 걷어가지고 누구 몇 번 누구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당신은 요거 틀렸고 이거 맞았네 하고서 이렇게 얼굴 대면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그게 공정하게 그 점수를 매길 수 있겠어? 그지? 아예 그냥 얼굴 모르고 딱 깔아놓고 딱 객관적으로 딱 매기는 것이 그게 공정한 것이지. 얼굴 보고서 이거 얼굴 이쁘네 그러면은 점수 1점 더 줘야지. 얘는 너무 이뻐 너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5점을 더 주고, 이 사람은 얼굴 인상 더럽네 기분 나빠 그러면 5점 깎아야지. 뭐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런 주관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얼굴 대면 하면 안 돼. 시험은 공정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작업형 시험이 그게 문제야. 2가지. 검사위원이 5시간 동안 수험자들과 밀착해 있고 검사할 때도 수험자를 데려다 놓고 밀착해 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고, 2번째는 감독관의 주관이 들어간 판단을 한다 이 얘기야. 주관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이거는 이거는 요 정도면 되겠어. 그냥 합격하고, 이건 안 돼! 하고서는 불합격시키고, 지 맘대로야. 주관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한다라는. 그게 작업형 시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죠. 필답형은 또, 이 기출문제 비율과 기사산업기사 쪽의 문제와 뭐 신문제 비율을 적절히 해서 잘 내는 것이 올바른, 검정의,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특히 산업인과 직원 들어와서 뭐 감시한다고 그러면은 잘 듣고 잘 하세요.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공정한 시험으로 이제 바꿔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